저는 그날 제 앞에서 제 뒷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귀가 안 들리는 줄 알고요. 내 생일이었어요. 결혼하고 처음 맞는 생일, 그리고 시댁에서 처음 받는 생일상이었죠. 남편 도연은 아침부터 정장을 입고 말했어요. 오늘은 혜진이 생일이니까 어머님이 특별히 준비하셨대. 그 말에 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혼한 지 6개월, 아직은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녹는 때였으니까요. 시댁 식탁엔 정말 눈물이 날 만큼 정성스러운 음식이 가득했어요. 갈비찜, 잡채, 해산물전, 북어국. 제 입맛을 다 기억하고 만든 음식들이었죠. 시어머니 박말순 여사님은 수화로 또박또박 말씀하셨어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 다 했어.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니까 많이 먹어. 그 순간 나도 가족이구나 싶어 울컥했어요.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수화를 멈추고 입모양만으로 말했어요. 얘는 귀도 안 들리잖아. 그냥 그 여자애 데려와서 키우자. 몰라. 그리고 남편 도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지금이 딱 좋은 타이밍이긴 해. 그 여자도 애 맡기고 싶어 하니까. 그 순간 식탁 위에 차려진 진수성찬보다 그들의 대화가 더 또렷하게 다가왔어요. 그들은 진심으로 제가 못 듣는다고 믿고 있었죠. 그래서 제 얼굴을 보며 제 인생을 두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말을 들었고 이해했고 기억했습니다. 생일상 앞에서요. 저 사람들은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믿고 있었어요. 귀가 안 들린다는 이유로 생각도 못한다고 여긴 거겠죠. 수화로 따뜻하게 안부 묻던 그 손으로 제 앞에서 다른 여자아이를 데려오자고 하더군요. 내 귀가 안 들린다고? 안 들린 건 그 사람들이었어요. 사람을 속이면 안 된다는 그 목소리, 자신들의 양심이.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갈지 궁금하시죠?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나도 똑같았어 하고 숨머진 이야기들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사이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처음 수화로 저에게 인사를 건넨 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국립대 민원실. 서류 하나 떼러 갔다가 이름표에 적힌 윤도현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죠. 그는 제가 청각장애인이라는 걸 알고 나서 말 대신 수첩에 이렇게 적어 보여줬어요. 필요한 업무 도와드릴게요. 편하게 말씀 주세요. 그 글씨체가 얼마나 단정하고 따뜻했는지 몰라요. 답장을 쓰기 전에 한참을 그냥 바라만 봤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날 이후 매번 제가 민원실을 들를 때마다 그 사람은 수첩을 들고 기다렸어요. 그러다 어느 날이었어요. 그 사람이 먼저 수화로 인사했어요. 오늘은 어때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손으로 물었죠. 수화 배우셨어요? 그러자 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조금요. 당신이 편했으면 해서요. 그때부터였어요. 이 사람은 다르다. 내 청각이 아닌 마음의 말을 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고 그는 언제나 수화로 묻고 수화로 대답했어요. 그 다정함에 저는 제 삶에서 처음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혼 얘기가 나왔을 때 주저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라면 내가 듣지 못해도 내가 약해 보여도 함께 할 수 있겠다. 그게 저의 선택이었고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결정일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요. 제 귀를 열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 마음에 말을 걸었죠. 사랑은 목소리로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고 그 사람이 날 위해 수화를 배운 순간 처음 알았어요. 그 따뜻함이 연기였을까? 아직도 가끔 생각해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던 걸까요? 결혼 얘기가 나왔을 땐 사실 조금 놀랐어요. 만난 지 5개월도 안 됐는데 그 사람이 말했거든요. 우리 그냥 같이 살면 어때요? 매일 만나는데 헤어지는 게 아쉬워서. 그 말에 저는 순간 두렵기도 했어요. 나이 차이도 꽤 있었고
제 입장에선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죠. 도연 씨, 너무 빠르지 않아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전 혜진 씨 같은 사람은 처음이에요. 보자마자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 말이 싫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어딘가가 묘하게 불편했죠. 왜 이렇게 서두를까? 그리고 그때부터였어요. 결혼식장 사진, 웨딩드레스 사진, 예물 견적서. 그가 보여주는 것은 많은데 묻는 것은 없었습니다. 내가 원하는지, 내가 괜찮은지, 내가 불편하진 않은지. 그런 질문은 없었어요. 어느 날 조심스레 물었어요. 혹시 혼인신고는 천천히 하면 안 될까요? 요즘은 그런 부부도 많다더라고요.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그래요, 뭐 혜진 씨가 편하다면 하고는 웃었지만 그 눈빛은 확실히 어두워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준비된 혼인신고서를 들고 왔어요. 이건 그냥 미리 챙겨두는 거예요. 마음 바뀌면 바로 쓰게요. 그 순간 전 알 수 없었지만 느꼈어요. 이 사람 뭔가 숨기고 있다. 서두르는 사랑은 보통 진심이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겁니다. 묻지 않고 보여주기만 하는 사람, 그건 함께 살 사람이 아니라 설득하려는 사람이죠. 그날 혼인신고서를 받아들고 왠지 내 인생이 그 사람 손에 넘어가는 기분이었어요. 결혼을 앞두고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갔어요. 남편 도연이 말했죠. 우리 어머님, 아버님 수화도 조금 배우셨어요. 혜진 씨랑 편하게 소통하고 싶다고.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내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하려는 사람이구나. 시어머니 박말순 여사는 조금 어색한 손짓으로 반가워요. 따님처럼 생각할게요. 라고 수화를 건넸습니다. 손이 조금 떨리고 표현이 어눌했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듯 했죠. 아버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고 도연은 그 옆에서 뿌듯한 듯 말했어요. 저희 가족 혜진 씨 편 만들 준비 다 됐어요. 그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나는 가족이 되는구나. 누군가의 며느리로, 딸로 받아들여지는 거구나.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가끔 수화를 연습한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셨고 남편도 매일같이 수화를 써주었어요. 감동이었죠. 눈물 날 정도로.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결혼식 이야기가 나오자 시어머니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통역사는 굳이 세우지 말자. 우리 혜진이 귀 안 들리는 거 굳이 다 알릴 필요는 없잖니.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서늘해졌어요. 왜 굳이 숨기고 싶어 하지? 그러자 도연도 말했죠. 우리 둘 다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잖아. 굳이 장애 얘기로 사람들 관심 받는 건 안 좋을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묘한 예감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체면을 위한 거구나. 그 어색한 수화 하나에도 눈물이 났어요. 그게 진심이라 믿었거든요. 굳이 수어 통역사를 세우지 말자는 말, 그건 나를 감추겠다는 말이었죠.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들은 저를 숨기려 했고 저는 그 사실을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 결혼식 날 저는 조용히 식장 대기실에서 수화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긴장해서 손끝이 떨렸죠. 그때 엄마가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우리 딸, 오늘 누구보다 예쁘다.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화로 인사했죠. 사랑해, 혜진아. 정말 잘해왔다. 그 순간까지는 행복했어요. 세상 모든 축복이 저에게 쏟아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식이 시작되자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수어 통역사가 보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늦었나 했지만 그 누구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죠. 남편도 시어머니도. 그들은 당연하다는 듯 수화 없는 결혼식을 치러냈습니다. 축사도 주례도 사회자의 멘트도 모두 말뿐이었고
그날 저는 모든 말이 흐릿한 소음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들리지 않는 결혼식을 치렀어요. 어머니에게 나중에 물었어요. 왜 수어 통역사 안 왔어요? 그때 들었던 대답은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굳이 내가 귀가 안 들린다는 걸 결혼식장에서 알릴 필요는 없잖아. 축복받는 날인데 괜한 시선 끌고 싶지 않았어. 말은 부드러웠지만 속뜻은 분명했죠. 내가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의 결혼에 흠이 될 수 있어. 그날 이후 남편 도연은 더 이상 수화를 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바쁜 줄 알았고 나중엔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고. 하지만 결국 그건 시작된 거리감의 신호였어요. 들리지 않는 결혼식, 그건 사랑받지 못한 웨딩드레스와도 같았어요. 내 장애를 감추는 걸 배려라고 말했죠. 그 말이 가장 잔인했어요. 사랑을 입고 식장에 들어갔지만 침묵을 두르고 나왔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 저는 그날도 열심히 수화 연습을 했어요. 시댁 어르신들과 더 잘 소통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한 건 그 누구도 수화를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요즘은 손이 아파서 잘 안 돼. 라며 수화를 피했고 남편 도연도 어차피 엄마는 말 알아듣잖아. 라는 말로 수화를 건너뛰었죠. 그래도 저는 계속 애썼어요. 가족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전화 통화를 하며 슬쩍 말했어요. 아, 그 애는 이번 주말에 데려올게. 어차피 혜진이 귀 안 들리니까 설명은 나중에 해도 되지 뭐. 뒤에서 들려오는 그 말에 저는 접고 있던 이불을 멈춘 채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애 하나쯤 데려다 키우면 좋잖아. 나중에 우리 도연이 늙으면 누가 의지하겠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 혜진이 그런 거 모르고 넘어가게 하면 돼.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서두른 결혼, 숨긴 혼인신고, 사라진 수화, 안 들리는 결혼식. 이 모든 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그들 계획을 위한 거였구나. 사랑해서 결혼한 줄 알았죠. 근데 그들은 나를 쓸모있는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수아가 사라졌어요. 그게 말보다 더 확실한 이별의 전조였어요. 그들의 계획 속 나는 불편한 며느리였고 그 아이는 편한 가족이었죠. 결혼 후 첫 생일. 시댁에서 생일상을 차려주겠다고 하셨을 땐 진심으로 감동했어요. 결혼 전부터 이어진 수아의 따뜻함,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 같았으니까요. 박말순 어머니는 수아로 또박또박 말씀하셨어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 다 했어.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니까 많이 먹어. 식탁 위엔 내가 좋아하던 음식이 가득했어요. 저는 고개 숙이며 수화로 대답했죠.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런데 그 순간 어머니가 수화를 멈췄어요. 그리고 입모양만으로 너무 또렷하게 들리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들, 교수 집안 딸이랑 결혼했으면 됐지. 이제 그 여자애 데려오자. 얘는 귀도 안 들리니까 몰라.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끼리만 들린다고 믿은 그 말들이 식탁 위에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얘랑 자식 낳아봤자 뭐하니. 유전될 것 뻔한데 차라리 건강한 애 키우는 게 낫지. 얘 그냥 데려오면 돼. 지금도 봐. 우리 말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 젓가락을 든 손이 떨려서 밥을 집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들을 향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참 무례하시네요. 사람을 코앞에 앉혀놓고 그 사람 뒷담화를 밥상 위에 올리다니. 혼외자를 데려오겠다고요? 그럼 저도 데려올게요. 변호사요. 혼인신고요? 일부러 안 했어요. 그쪽들이 얼마나 가짜인지 볼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귀가 안 들린다고요? 그건 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양심을 외면한 당신들 귀죠. 시댁에서 나왔어요. 우아하게 나오고 싶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뛰쳐나오듯 나왔습니다. 얼굴은 화장이 다 번졌고 손끝은 떨렸고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머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친정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아무 말도 묻지 않고 저를 안아줬어요.
아빠는 말없이 제 짐을 받아주시고 됐어, 혜진아 하시며 등을 두드려 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비로소 들어올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이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전화가 미친 듯이 울렸어요. 남편, 시어머니, 미확인 번호 전부 무시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보니 남편 도연이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혜진아, 미안해. 그건 다 오해야. 엄마가 그렇게 말한 건 진심은 아니었고. 그 순간 아빠가 현관에 나와 말했어요. 자네 말은 그만 들어도 돼. 이 집 딸은 이제 자네 집 며느리가 아니야. 도연은 바닥을 보며 떨었고 그 모습을 보는 제 심장은 처음으로 평온해졌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도망친 게 아니라 나에게로 돌아온 거예요. 부재중 전화 몇백 통 죄송하지만 이제는 이름도 저장 안 돼 있어요. 그 집안요, 제 생일상 차리던 손으로 제 존재를 없애려 하셨죠. 이젠 그 손길 닿지 않게 할 겁니다. 이틀 후 시어머니와 도연이 갑자기 친정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문 앞에서 소리쳤어요. 사돈, 따님이 나이도 있고 이혼녀 되면 어쩌실 건가요? 우리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부부 사이에 뭔가 해답을 찾아야죠. 엄마는 문도 열지 않고 거실에서 냉정하게 말했어요. 우리 딸 아직 혼인신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혼이 아니라 철회입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쳤어요. 그게 뭐예요? 그럼 우리 아들 인생은요? 직장도 명예도 다 버리게 생겼잖아요. 그때 아빠가 조용히 방에서 나온 뒤 테이블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내 아들 관련 서류가 있어. 직장에서 저지른 불법 행위들, 혼인 신고 없이 청각장애 여성 속이고 결혼한 내역까지. 도연은 봉투를 보더니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장인어른 그건 아니죠. 일은 살려주세요. 전 정말 혜진이 사랑했어요. 그 순간 저는 거실로 나왔고 도연의 눈을 보며 말했어요. 사랑이요, 그게 그렇게 쉬운 말이면 혼외자부터 책임졌어야죠. 혼인신고요, 당신이 말 안 했을 때 난 이미 안 했어요. 이제 당신은요, 제 이름 옆에도 못 와요.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나이 많은 여자를 속이면 쉬울 줄 알았죠. 나이 들면 멍청해지는 게 아니라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날 밤 아빠는 제 방에 들어와 조용히 말했어요. 혜진아, 이건 너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당할 줄만 아는 장애인이라는 식으로 몰아가게 두면 안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음 날 정식 고소장이 접수됐고 도연이 다니던 대학에는 아빠가 직접 작성한 징계 요청서와 그동안 수집한 불법 행위 서류가 제출됐습니다. 한 달 뒤 대학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행정직 공무원이 청각장애 여성 속이고 혼외자 숨긴 채 결혼 강행. 댓글은 폭발했고 교직원 내부 회의가 열렸고 결국 도연은 직위 해제됐습니다. 그날 밤 도연에게 전화가 왔어요. 혜진아, 이것까진 아니잖아. 일까지 잃게 만들면 나 죽으라는 거야? 저는 조용히 수화없이 대답했어요. 살려달라고. 그럼 처음부터 죽일 생각은 하지 말았어야죠. 그 사람 결국 제 손으로 직접 신고서에 이름 적었어요.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그건 제대로 했죠. 공무원 자격요? 그 사람은 자격이 아니라 사람됨이 없었어요. 이제야 이해했어요. 말보다 강한 건 증거라는 걸. 대학 게시판에 올라온 도연의 비리 폭로글은 순식간에 퍼졌고 장애인 속이고 결혼한 행정직이라는 낙인은 그의 이름을 실검 1위에 올려놨습니다. 학교 측은 조사 끝에 직위 해제 해임 절차 개시를 발표했고 도연은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완전히 투명 인간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박말순 여사는 동네 시장에 갔다가 한 아주머니의 뒷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집 아들이 그랬대. 그 여자 귀 안 들리는 거 알고도 애까지 숨기고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길을 걸을 때마다 모자와 마스크를 썼고 그 많던 사돈, 사부인하던 인맥들도 모임에서 그녀를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혜진아, 그만하면 됐잖니. 우리도 이제 다시는 안 볼게. 그러니까 학교랑 언론에는 더는 안 건드려줬으면 해. 웃음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가족이라고, 그 다음엔 며느리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더는 안 볼게라는 말로 저를 정리하더군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차단했습니다. 그 집이요. 지금은 동네에서도 이름 꺼내기 민망한 집이 됐어요. 조용이라는 말조차 사치일 정도로. 그 사람 지금도 제가 전화 받아주길 기다리나 봐요. 그런데요. 전 그 번호 저장도 안 돼 있어요. 무너진 건 집이 아니라 그 안에 있던 사람이었죠. 속일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얕은 마음. 시간이 좀 흘렀어요. 제가 친정에 돌아온 후 엄마는 제 손에 다시 수화 교재를 쥐어주셨고 아빠는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법부터 배우자고 말했어요. 나는 내 삶을 다시 꿰매기 시작했어요. 끊어졌던 친구들과 연락을 다시 시작했고 작은 제과 카페를 열었어요. 도연. 그 사람은 몇 번 더 전화했지만 지금은 번호 자체가 통신사에 정지 요청돼 있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엔 정식으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통보가 갔습니다. 정혜진 씨는 현재 민법 제815조 사망에 의거, 혼인신고 의무 이행 거절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인하며 모든 청구권을 포기합니다. 그걸 받은 시어머니는 동네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이게 무슨 말이냐며 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제 감정과 인생을 되돌리기엔 너무 늦은 반응이었죠. 이제 그들은 제 이름에 손 뗄 수도 제 인생을 언급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 오늘 혼자 제 생일상을 차렸어요. 지난해 그들이 제 앞에서 제 생일을 망쳐놨던 그날 말고요. 이번엔 제가 저 자신에게 차려준 진짜 생일상이었어요. 그 사람요. 지금은 제 주민등록 옆에도 못 옵니다. 법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이번 생일상은요. 제가 저 자신에게 차려준 거예요. 축하해요. 혜진아, 이제 진짜 나로 살아가는 첫날이니까. 누군가가 날 속였다고 해도 나는 나 자신을 버리지 않기로 했어요. 3개월 후 도연은 해임 확정을 통보받았고 교직원 커뮤니티에는 익명으로 그의 전적을 고발하는 글들이 이어졌습니다. 행정직 맞음. 장애인 속인 것도 문제지만 근무 중 도박 관련 앱까지 했었다더라. 그 사람 담당이던 민원 서류 지금 다 다시 뒤져야 한대. 박말순 여사는 동네 시장에서도 외면을 당했습니다. 에이, 그 집 아줌마는 좀 그렇잖아. 그 일 이후로 정 떨어졌어. 장애인한테 그런 식이면 사람도 아니지. 그 여사는 급기야 자주 가던 노인복지센터에서조차 이용 제한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다른 어르신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민원 때문이었죠. 결국 그들은 사회에서도 조용히 퇴장당했습니다. 어느 날 편지가 왔습니다. 도연의 필체였죠. 미안하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 지금은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는 아무런 감정 없이 그 편지를 서랍에 넣고 그 위에 수화 교재를 올려놨습니다. 이젠 그 사람이 그 교재를 집어들 자격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다시는 그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작은 가게 앞, 제가 직접 만든 쿠키를 진열하면서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 사람 없는 세상이 더 조용하고 더 따뜻하다. 오늘은 손님이 많았고 아이들이 사장님 수화로 주문해도 돼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요. 여기선 손으로 말하는 게 제일 예쁘니까요. 그날 밤 거울 앞에 서서 제 귀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 귀가 들리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속인 사람들보다 나 자신을 더 믿기로 했으니까. 그 사람 지금은 제가 만든 쿠키 하나 사 먹을 돈도 없대요. 직장 없고 명예 사라졌죠. 편지요. 읽긴 했어요. 그리고 서랍에 넣었어요. 다시 꺼낼 일 없게.
지금 제 생일상은 그 사람 눈치 안 보고 먹는 음식으로 가득해요. 이 동네에서요, 그 집 이름은 이제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여운을 남겼다면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우리네 삶의 이야기, 다음 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